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OECD 최하위 수준입니다. 특히 청년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신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며칠 전에 나온 고려대 정부학연구소하고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일반 국민과 정책 전문가들이 매긴 대정부 신뢰도도 5점 만점에 1.79점으로 최악의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신뢰받지 못하고 불신이 깊어질까요? 몇 가지를 한번 좀 알아봤습니다.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우리는 정부의 무능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해서 정부의 모르쇠, 국민의 분노 게이지를 사실은 더 불러일으켰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올해 9월에 치명적인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가습기 피해 구제법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봐주십시오. 재정당국은 가습기 살균제 법 만드는 거 반대합니다. 그래서 환경부 보고도 해당 상임위에서 반대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법안이 통과된다면 기재부는 법사위에서 막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재위에서도 관련한 국가재정법을 통과되지 못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기금의 설치가 아닌 비슷한 개정인 구제 개정을 만들더라도 국가재정 투입에는 반대하겠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재정당국의 입장입니다. 왜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재정당국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갖고 있을까요? 말씀을 드릴까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기재부가 잘 알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 가습기 사태는 가해 기업이 있는 그런 사태입니다. 누가 이것을 가해했는가, 누가 피해를 일으켰는가에 관한 명백한 가해자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원인을 제공한 그런 가해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고,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것에 보충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또 보완해서 가습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같이 지원하는 것이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일정 부분 맞습니다. 그러나 이미 해당 기업이 폐업을 한 곳도 있습니다. 한 군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폐업을 하게 되면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서 국가 재정 투입이 불가하다면 국민이 왜 내가 세금을 내야 되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재정당국은 재난이 났을 때도, 화재가 났을 때도, 고용 불안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어떠한 방식이든지 재정을 투입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참사가 났는데도 재정 투입에 대해서 이렇게 극구 반대하는 걸까요? 총리께서는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알아주시고 재정당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사망이 생겼다 그러면 그래서 가해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또 가해 기업들이 있으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는 폐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해자가 책임을 지는 기본 원칙에 입각하면서도 또 피해자분들의 고통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광범위하게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그러나 기본적으로 정부가 하겠습니다. 국가재정 투입에 반대를 먼저 하고 나선다라고 하면 그것은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어떤 방식이든지 나중에라도 예산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재정당국이 이 사안을 보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 보완 방안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안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을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더 이상 이분들을 가슴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최저임금은 어디서 결정합니까? 지금 잘못 들었습니다. 최저임금을. 최저임금. 네. 최저임금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니라 김기춘 비서실장이 결정했습니다. 저것은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나온 2014년도 6월 20일자의 메모입니다. 2월 30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는데 7% 인상선으로 하자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실지 공익위원들은 그때 7%
라고 하는 인상안을 내서 결정적으로 7.1%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왜 존재했는지, 공조직의 의사결정 구조를 와해시키고 왜곡시켜버린 정부가 박근혜 정부입니다. 이러니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지 않으십니까?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어떤 자율적인 그런 그 회의체를 통해서 충분히 협의를 했고, 지금 그 인상률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아마 우리 그 경제 여건에 비추어서는 그걸 꼭 적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지금 상황에서는 뭐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그 부당한 이런 결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느냐, 결정이 많고 작음을 그렇게 판단합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구조에 외부 세력이 전혀 최저임금위원과 관련 없는 사람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더 파악을 해봐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돌아가신 김영한 민정수석을 다시 오라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자, 공직자들의 말 바꾸기가 하루 이틀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거짓말과 허언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통합, 즉 사회통합의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실례로 지난해 9월 13일 날 노사정 잠정 합의를 한 이후에 당시 김대한 노사정 위원장과 이기건 노동부 장관은 임금 피크제 실시를 위한 취업규칙 개선 요건과 절차의 마련은 절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히 협의를 거친다고 명시적으로 합의했다고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만 이것은 그냥 허언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크고 작은 이런 거짓말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지 않으십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노사 간의 합의, 노사정 합의의 정신에 입각해서 진행을 해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듣고 있는데, 구체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무 업무를 좀 잘 안 챙기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동부 일인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공직자들이 이렇게 국민에게는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공공기관 종사자, 대기업 종사자들은 언론을 동원해서 공공의 적으로 만들고 뒤로는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정경유착과 국정의 사유화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세계재단에 대해 재계의 출연을 요청하고 반대급부로 재계의 규제 완화 요구에 화답하는 법안의 조속 처리를 위해서 국회를 압박했습니다. 입금이 완료되고 난 뒤에 대통령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5대 노동개혁법 처리를 요구합니다. 올해 1월 13일에는 K스포츠재단 입금 완료한 다음 날은 역시 마찬가지로 노동개혁법 처리를 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1월 18일에는 입법 촉구 서명운동회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절대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라는 두 개의 지침조차도 올해 1월 22일 득달같이 시달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기본적으로 정부의 노동개혁의 방향은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있었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은 좀 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재계가 박근혜 정부에 요청한 노동 관련 규제의 완화와 관련된 항목은 총 12개입니다. 그중에 3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것으로 국내 일자리와 관련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검토를 뒤로 미룬 것이고, 나머지 9건에 대해서는 재계의 요구에 화답을 어떤 방식이든지 했습니다. 문제는 법안은 제출했는데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법안이 아닌 지침으로 할 수 있는 것, 그 숙제부터 먼저 한 것이지요. 실제 대통령은 노동법 처리를 촉구하면서 총선서 얼굴을 못 들 것이라고 국회에다 대고 악담을 퍼부은 적도 있습니다. 재계로부터 받은 돈, 그에 대한 화답은 해야 되는 것이죠. 법은 통과가 안 되고 지침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박근혜 정부의 실체였습니다. 민낯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노동부 장관 잠깐 나와 주십시오. 예, 고영노동 장관입니다. 네. 자신이 데리고 있던 인턴을 너무 아끼고 사랑해서 공기업에 불법 취업시킨 의혹에 쌓인 새누리당의 최경환 의원은 경제부총리 재직 당시인 작년 여름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호봉제 중심 임금 구조는 성과급 체계로 바꾸고 파견을 통한 대체 근로를 자유롭게 해줘서 기업이 노조의 대항력을 갖추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동 5법이니 노동 4법이니 얘기합니다만 사실 재계가 원하는 것은 파견법이죠. 그리고 성과급 체계를 활용한 쉬운 해고. 자,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는 최소한 법은 지켜가면서 해야 되겠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총리께서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성과연봉제 관련해서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노사 자율로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저희가 듣기로는 금융위 노동부를 비롯해서 해당 기관의 산하기관에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임금 동결하겠다. 2017년 임금도 동결하겠다. 직제도 반영해주지 않겠다. 승인 난 것. 승진도 불가하다. 라고 협박하며 진행하는 것도 이것도 노사 자율입니까? 말씀드릴까요? 네. 네. 임금체계, 지금 의원님이 여러 번 지적하신 임금체계 개편, 그 다음에 우리 근로계약을 둘러싼 불확실성 때문에 청년들의 일자리가 안 늘어나고 현재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도 계속되고 또 격차가 커져서 노사정 간에 98년 이후부터 그걸 고치자라고 9번에 걸쳐서 합의를 또다시 했습니다. 국무위원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이렇게 해당 기관에 대해서 협박을 하면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라고 하는 것이 노사 자율인가? 왜냐하면 총리께서는 노사 자율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두 개 지침은 절차를 정한 것이고요. 그 절차 안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사가 성실하게 협의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각각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진정도 제기할 걸로 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러지 아닙니다. 않으실 지금은 겁니까? 노사 모두 노사 자율로 하게 성실하게 할 겁니까? 아닐 협의를 겁니까? 해서 말씀하신 대로 법에 의무화되어 있는 임금체계도 바꾸고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당사자가 뭔 노력을 해서 고쳐 나가야 된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합법과 노사 자율이 통하게끔 하실 겁니까? 예, 그러나 해야 됩니다. 법으로 하도록 되기 때문에 임금체계를 어느 고쳐 나가야 법에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임금체계를 바꿔야 한다. 이렇게 의원님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셔서 2014년 4월 30일 법사위 회의록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임금체계 개편이 어떤 내용으로 법사위 위원들이 정리를 하셨는지를 한번 읽어보시고 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가 주십시오. 네. 총리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총리께서는 성과연봉제 실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을 것, 즉 다시 말해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있음을 인정하신 바 있습니다. 성과가 없는 사람들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성과가 있는 사람들은 더 받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우리 근로기준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근로기준법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판례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저 판례들이 대법원 판례들입니다. 다 무슨 내용이냐면 일부에게 불리하게 되는 경우는 전체가 불이익 변경한 것으로 본다. 불이익 변경 시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고 있는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엄격하게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된다. 여긴 해당되지 않습니다. 내려주십시오. 노사 자율로 법을 지켜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사회 통념상 합리성은 대법원에서 인정된 그런 개념입니다만은 지금 그 노사 현장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금 노사협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방금 보신 판례들이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보신 판례들이 사회 통념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들입니다.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사회 통념성 합리성에 따라서 합리성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들입니다. 글쎄요. 그것에 따라서 판단을 하라. 그것이 사회 통념상 합리성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불이익 변경인 경우에 총리님. 불이익한 변경이라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합리적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것이 대법원의 판례로 저는 알고 다시 있습니다. 한번 판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다시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그건 판례 보면 금방 나오는 것입니다. 네, 저 찾았습니다. 그래서 찾은 내용들입니다. 판례. 일관되게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돼야 하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내용이 다릅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는지 몇 개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실업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 15세에서 29세는 2007년 대비 2007년 54%에서 2015년 64%입니다. 청년층 비정규직이. 입만 벌리면 노무현 정부를 얘기하는데 이런 거는 왜 노무현 정부를 못 따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일제 임시직이 1년 뒤에 정규직이 전환될 확률이 실업자가 정규직이 전환될 확률보다도 낮은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비정규직의 절망으로 버티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사내하청 용역업체 파견 노동자 원래 대기업이 직접 고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 이익을 어떤 것을 보는지 한번 보시죠. 원래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법인세, 부가세, 임금 등을 비롯한 것들을 쪼개기 하청, 파견업체에다가 다 전가합니다. 그리고 그 영세기업도 생겨난 거에선 국가에서 또 세금으로 또 지원해 줍니다. 결과적으로 대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동의하시죠?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노동부가 현장 지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현장에 따라서 여러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십시오.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특히 제조부문 10인 미만 사업장의 수가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보다도 기형적일 만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소기업 고용 비중은 매우 높습니다만 부가가치는 대기업이 대부분 가져가는 대기업 중심 경제도 많습니다. 그런데 세금이나 배당 등을 제외한 최종 이윤에 대한 근로자 보상은 대기업, 중소기업 불문하고 OECD 최저 수준입니다. 정가의 보도처럼 대기업 노동자를 귀족 노동자라고 하고 동네 북으로 만들어서 때리고 있습니다만 대기업 노동자 실제로 그렇게 많이 가져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노동자와 같습니다. 이 기형적 구조 어떻게 바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바꾸실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통계는 제가 알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근로자들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기업과 기업주는 살찌고 노동자는 굶주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초과 이익으로 기업주는 비선실세의 자녀에게 말을 사줍니다. 과도한 중소기업, 과도한 영세기업, 이상하리만치 무균형적이고 기형적인 이 영세기업들의 숫자는 사실은 기업들이 무분별한 외주와 용역 하청, 파견, 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최소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는 한에서는 점검과 지도 감독을 통해서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지만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좀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